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부산, 네. 또 춘천에 가서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예, 우리 지역 조합원들과의 또 긴밀한 또 유대감을 또 형성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도 못 쓰시고 네. 못 쉬시고 이렇게 강행군하는 것. 예. 다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땀방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 제목을 보면은 여권의 향후 전국 운용 전략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대선 연장전 333일 마침표를 찍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6,121개 안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가 제출한 안건 중에 가결 또는 부결로 처리 완료가 된 안건은 10.9%다. 이를 너무 안 한다던 18대 국회는 19.9%였는데 19대 국회는 10.9%에 불과하다. 법률안만 따지면은 처리율은 8.5%로 더 떨어진다. 결산심사 법정 시한은 이미 못 지켰고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도 못 지키게 됐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 미국 국민의 의회 업무 수행 지지도는 9%였다. 39년간 실시된 조사 가운데 최저였다. 미국민은 원한에 가득 찬 당파 싸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었다. 우리 국민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가 끝났는데요. 대선 부정을 대선 불복에 기초한 정쟁으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그 논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정원의 선거 부정을 감추기 위해 제기한 대화록 의혹. 이거 뭐 별 무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정쟁 중에 정쟁으로 또 낙인이 찍혔고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야당 압박용 그 아젠다가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 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 언론들이 있었죠. 네. 그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가 안 나오니까 예. 뭐 이런 형식, 뭐 이른바 양비론, 뭐 하기 쉽잖아요. 여당도 이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은 야당만 집중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 의회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도가 9%였다고 네.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회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네, 우리 언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C라고 불렀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의원, 네.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예. 50% 가까운 국민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도 곧 입장 밝힐 듯. 문 의원도 뭐 이렇게 해도 될 문재인 텐데. 그러면 의원자를 넣을 만큼 공간이 안 나오는가? 신문에 보니까 옆에 공간이 남아요.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가 국회 정상화 여부 이번 주가 분수령. 예. 길잖아요. 더 길어요. 그 위에는 문재인도 곧 입장 밝힐 듯. 옆에는 충분히 의원이란 말 넣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도 곧 입장 밝힐 듯. 이렇게. 차라리 C라도 붙이든지요. C라고 붙이면 너무 표가 나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대화록 국정원 보관 논리 9달 만에 싹 바꾼 검찰, 이런 제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검찰은 올해 2월에 NLL 관련 고소고발 때는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 이렇게 밝혔죠. 네. 자, 그런데 며칠 전 수사 발표 때는 보안상 이유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버리면은 이 후임 대통령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십 년 지나서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후임 대통령이 보기 편하게 국정원에도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자, 검찰은 바로 그 부분을 지난 2월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수사 발표 때는 보안상 이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애초 검찰의 설명대로라면은 대화록 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인 만큼 이번에 문제가 난 대화록 초본 삭제 행위에도 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이 초본 삭제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자, 뭐 사실 초본과 국정원본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핵심이죠. 예. 자, 한국일보의 시각도 주목됩니다.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이다.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것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자, 이번 대화록 실종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성격 규정이 깔린 발언입니다. 한국일보의 시각은 결국 이런 대통령의 시각에 맞춰서 수사한 것 아니냐. 대통령의 이 발언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수사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대입해 보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당시는 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막 착수한 단계였습니다. 네. 대화록 실종 경위나 의도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 검찰이 여기에 맞춰서 또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실은 청와대는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요.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먼저 성격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후 3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걸맞지 않게 참으로 엉성합니다. 자, 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화록 초본을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뭐 폐기 경위나 의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범행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예. 범행을 함으로 인해서 실익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동기도 없고 실익도 안 보이고 이미 뭐 가이드라인만 있는 건가요? 3개월 전에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 결과를 또 복창한 셈이 됐고요. 오늘 경향신문이 여러 면에 걸쳐서 이 괴물이 돼버린 종편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고품격 약속을 했거든요. 고품격 방송을 하겠다. 사실 종편을 하는 이른바 조중동 이 신문사들은 지상파 방송이 지나치게
이 허접하다. 말 그대로 저질 방송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TV를 하면은 고품격 방송을 하겠다. 이랬었거든요. 또 공정한 방송이 되겠다. 뭐 비록 조중동 뭐 이미지는 그래도 우리가 TV를 시작하면은 공정성만큼은 다른 여타 이 매체보다도 확실하게 그 이념을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범 때 약속했던 것들 실상은 어떨까요? 일단 고품격은 막말로 변질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를 싸가지 없는 며느리, 후레아들 XX, 애송이 같은 아마추어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조차 수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에게 각선미가 좋다. 배우 차승원 씨 아들 성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애가 애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품평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때 유명하죠. 사망자가 모두 중국인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실언도 나왔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 역시 내보내서 이거 정말 당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반복되는 막말. 이건 결국 종편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편성 비율 역시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올 들어 TV조선과 채널A, 조선동아의 TV 방송은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을 보도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JTBC가 드라마도 편성하고 오락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그래서 종편의 그런 성격에 좀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를 받지만 오락 프로그램 비중이 수시로 50%를 넘나드는 점, 이 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재방송 비율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한 종편 4사의 지난해 재방송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지상파 뒤쪽에 황금 채널과 24시간 방송이라는 특혜를 받아놓고 절반 이상을 재방송으로 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해놨습니다. 100%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TV조선은 38%만 투자했고요. JTBC는 51%, 채널A는 54%, MBN은 42%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에서 판단하기로는 종편 4사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있어서는 TV조선, JTBC, 채널A는 불이행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만 이행 이렇게 판정받았고요. 자, 이런 종편 제어가를 받는다면 이것마저도 특혜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신문방송 겸용, 그러니까 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방송도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이런 당시 종편을 지지했던 인사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경향신문이 물어봤습니다. 가장 말이 많이 바뀐 사람이 바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에 신문방송 겸용 주장을 펼쳤고요. 2010년 종편 허가할 당시에 문방위원장을 맡았었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주도한 건 맞지만 나는 오히려 말렸던 사람이다. 종합편성 채널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렸는데 시켜서 했다는 겁니까? 참.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이죠. 당시 문방위원이었습니다. 국회에. 채널이 늘어나면서 소외됐던 고령층이 볼 방송을 찾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출범 당시 계획대로 가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양반은 지금 TV조선에 프로그램 진행을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소외됐던 고령층이 볼 방송 찾았다기보다는 네. 의원 배지를 잃으신 분들 자리를 보전해주는 곳이 아닌가. 예. 유정현 씨도 자기 방송하게 됐다고 뭐라고 했나요? 종편을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한테는 축복이죠. 고흥길 전 의원, 당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문방위원장이었고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이렇게 주도했습니다. 2년 동안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보여줬다. 편성 비율 준수가 지켜지지 않고 지나친 뉴스 전문화 등은 초창기라 생기는 문제다. 역시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창출 역시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증대했다고 본다. 뭐 아쉽지만 뭐 그런 대로 가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그야말로 낙관적인 그런 입장이라 하겠죠. 아니한 낙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런데요. 좀 명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래도 간명하게 입장 정리한 분이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전 방송정책국장이네요. 종편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인데 다음에 통화하자 발언한 다음 연락이 안 된다. 그렇죠. 다음에 통화하자. 이게 가장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유정현 씨 아까 제가 축복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사한 일이다. 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죠. 지금 실업자한테 일자리를 줬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 사면 기사인데요.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맞붙을 대항마를 찾기 위해서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서 6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6명이 누구냐? 김황식, 정몽준, 안대희, 진영. 진영이 나옵니다. 이 양반 내칠 땐 언제고, 사실상 내칠 땐 언제고, 뭐 본인이 그만둔 형식이었습니다만은, 뭐 그 뒤로 진영 전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새누리당 인사들이 지탄을 하고 손가락 제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마저도 가상대결 명단에 올렸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조윤선, 홍정욱 이렇게 6명을 박원순하고 붙여서 가상 대결을 여론조사 형태로 해봤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상 대결에서 맥없이 밀렸다고 합니다. 이 6명 모두 말이죠.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회 고위관계자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이달 초에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서 당의 후보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안다. 가상 대결 결과 박원순 시장이 40%대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조차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박원순 대항마 6명 모두 맥없이 밀렸다. 이거보다도 진영 전 장관을 이 예비 대결 후보로 거명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의 이 놀라운 역동성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진짜. 참. 미국 보잉사의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C.S.라는 사람인데 F-15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 F-15 40대를 도입한 다음 F-35A 추가 구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일단 F-15 40대를 우선 도입해서 전력 공백을 막고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말인데요. F-35 스텔스 기능이 지금 실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부터 사라. 옛날 거부터 사라. 우리 거 옛날 거부터 사고 우리가 다 개발하면은 그때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 나라 국방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완전 봉으로 알아요. 근데 참 이 대외적으로도 창피한 일인 것이요. 동아일보가 이분하고 왜 인터뷰를 합니까? 이건 국민들 분노를 부추길 일이 있는 건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또 군사 전문 기자께서 인터뷰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0면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F-35 쪽으로 아직 개발도 안 된 완성품도 나오지 않은 F-35를 수의 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었어요. F-35는 로키드 마틴사고요. 타사 거를 깎아내리고 자기네들 거 먼저 사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이 한국이 결국 미국 시장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뭐라고 할까요? 의미라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 군수 시장이 예.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먹잇감. 예. 네. 뭐 이미 다 뭐 물밑에서 어떻게 이 자기 전투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미 다 그림이 그려졌다는 그런 국민이 모르는 뭔가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그런 흐름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 돈이 쓰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또 이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또 부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겨레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조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 중에는 또 여러 직능이 있는데 이분은 은행 담당입니다. 조영재 부원장이 이르면 12월쯤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센터 크레딧 은행 부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 2인자가 행차하신다. 이거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자, 따라서 이번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 혹시 이 바로 센터 크레딧 은행의 이 부실을 점검하는데 혹시 센터 크레딧 은행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 아니냐.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금융감독원은 뭐 이번 행차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센터 크레딧 은행 내부 통제다. 뭐 그런 목적이다. 관리 감독 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는 금융권 인사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센터 크레딧 은행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요. 가장 최근에 일었던 논란은 그 센터 크레딧 은행 그 부실 규모였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은행의 의뢰를 받아서 현지 실사에 나섰던 삼정 KPMG 같은 경우 국민은행이 보유한 BCC 그러니까 센터 크레딧 은행의 지분의 장부 가치를 따져봤더니 1,400억이라는 겁니다. 2012년 말에는 2,800억이었는데 이게 1,400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참 큰일 났죠. 국민은행으로서는 1,000억 이상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그런 날벼락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KB 국민은행 금융이사회는 평가금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경영진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MB가 왜 나오느냐? MB가 나옵니다. 갑자기. 근본적으로는 센터 크레딧 은행에 대한 투자 이걸 왜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가운데 MB의 자원 외교가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9,392억을 들여서 센터 크레딧 은행의 지분 41.9%를 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남은 가치가 투자 금액이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조 가까이 썼는데 한 14%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국민은행 해외 진출 흑역사를 상징하는데 이 강정원 국민은행장 그렇게 무식하고 또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이제 강정원 당시 행장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투자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투자 자체에도 의혹이 여전한 이 현실 속에서 바로 MB의 자원 외교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금융권 고위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전 정부의 자원 외교가 한창일 때 카자흐스탄 재계 실력자와의 지분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직후에 부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당시 거래와 관련한 의혹은 여전히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이 센터 크레딧 은행 지분을 매입한 거래 상대방은 센터 크레딧 은행의 창립자이면서 현재 이사회 의장인 바이세이토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는 카자흐스탄의 은행연합회장, 카자흐스탄 미국 재계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카자흐스탄 내의 실력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MB 자원 외교 와중에 이런 지분 거래가 있었다는 거. 결국 자원
을 우리에게 넘기라.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반대급부를 이렇게 주겠다. 이런 미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현지 점검 주목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자흐 같은 독재 국가하고 자원 외교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자원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유전이면 유전, 네. 광산이면 광산, 네. 이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현지 은행의 지분을 산 거네요. 네. 네. 뱅크 오브 센터 크레디트. 네. BCC. 그것도 9,390억, 1조 원 가까운 돈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네. 지금 남은 투자 금액이 1,000억여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 남은 거죠.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투자가 가능한 데에는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걸 한번 좀 제대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요. 네. 언론의 방임. 자원외교 얼마나 홍보해 줬습니까? 예. 당시 내부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카자흐 현지 은행에 대한 국민은행의 1조 가까운 투자가 어떤 자원 외교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투자된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철저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예.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기사입니다. 노인 빈곤율 자체도 압도적으로 부동의 일입니다. OECD 평균인 12.4%의 4배 수준입니다. 네. 예. 2위인 호주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자, 노인 빈곤율조차도 압도적 1위인데요.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이 참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비교해서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최신 집계치가 2011년인 나라는 한국과 칠레뿐이고 나머지는 2010년이 최신 통계라는 점은 또 전제를 해둡니다. 자, 이런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노인들에 대한 연금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고 또 기초연금 정책 자체가 기존 정책에 비해서 훨씬 노인의 빈곤율을 그야말로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다 여권 인사들조차도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진영복지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하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도 기초연금 정책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런 식의 실토를 하게 만들 정도로 현재 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율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본인들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노인층이 손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에 비교해 보면은 예. 택도 없이 후퇴한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층이 이 새누리당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층이라는 점은 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종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진성호 전 의원 얘기대로 네. 소외됐던 고령층이 볼 방송. 예. 그것이 종편인 것이죠. 네. 이게 그냥 집에서 TV나 보시라는. 그게 노인 대책의 전부인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 중에 대형 병원의 슈퍼갑 횡포, 오늘 1면과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쓴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받는 건 대략 한 달 후인데요. 하지만 이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 업체에는 평균 7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한 달 뒤에 받는데 그럼 즉각 결제해줘야지. 이걸 7개월, 1년 지나서 준다? 왜 이러나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제약, 도매 업체들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슈퍼갑의 횡포 오늘 한국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하도급, 그다음에 네. 이런 하청 이런 관계에 있는
이른바 갑들은 예. 대부분이 다 이렇고요. 예. 심지어는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도요? 언론이 이런 기사를 못 쓰는 이유가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한참 뭐 미디어 시티라고 하나요? 그 상암동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뭐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겠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방송 장비 설계 그렇죠. 업체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주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각종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행사를. 그러면은 대행 업체들 끼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 대금 지금 잘 안 됩니다. 또 뭐 종편사들 보면은 또 프로덕션 외주업체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대로 또 이렇게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뭐 탤런트들이 뭐 파업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상파 방송 경우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비리, 불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기 목사가 어제, 즉 17일에도 설교 강단에 섰는데 그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하지만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중대한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귀를 돌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만난 조영기 목사. 방금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말일까?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들어보자.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지 내가 자원한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원병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병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지. 너희 까부는 장로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야. 조영기 목사,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죄를 짓고 사탄의 사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벌써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증명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2011년 7월 설교를 들어보자.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어제 설교. 젊었을 때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을 회고하는 조영기 목사.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많을 때는 5시간 기도를 들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내게 묻습니다. 2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5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가르쳤다고.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꿇어 앉은 것이 점심때까지 가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살 기어가서 그 옆에다 귀를 대놓고 들었습니다. 나도 좀 배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도 내가 꼭 해야 될 기도는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 이제 감사 기도를 들어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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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제 설교에서는 헌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신앙상담 온 젊은이 한 분이 손에 11조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가 왜 11조 봉투를 가지고 나오니까 목사님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내내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게 11조를 하나님께 내니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칭찬해 준 것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성경책을 덜덜 떨리면서도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 비리 의혹 중에는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도 있는데 만약 착복한 게 사실이라면 조영기 목사 11조 헌금을 내는 청년을 보고는 이런 말을 속으로 하고 또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